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AI로 블로그 자동화 입문하기 GPT 초격차 활용법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 이상민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블로그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블로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기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그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검색하고 싶어하는 의도에 딱 맞춰서 콘텐츠를 작성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글과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콘텐츠의 한 형태입니다. 네이버에 강남 맛집이라고 검색하시거나 가평 풀빌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정말 수많은 콘텐츠들이 쭉 뜨잖아요. 그 중에서 누군가가 실제로 어떤 곳을 다녀온 후기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맛집 다녀왔는데 정말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추천을 담은 콘텐츠들이 바로 블로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그렇다면 왜 블로그에 AI를 활용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블로그와 AI 활용의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바쁜 일상 속에서 블로그를 꾸준하게 작성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하시는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글 작성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이제 AI를 활용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블로그에 AI를 활용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이 AI에게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만 하시면 나머지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은 AI가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블로그를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SEO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키워드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이 처음엔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이런 복잡한 최적화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서 AI가 작성한 글로도 검색 결과 상위 노출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브랜딩을 통해서 실제 수익 창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로그 자동화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실제로 블로그를 생성하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 정보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 블로그 만들기 옵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하실 블로그 아이디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블로그 아이디가 다른 사람과 중복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고유한 아이디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내 아이디만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바로 블로그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 때 테마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들 중에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블로그의 성격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테마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로그의 기본 틀이 완성됐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블로그의 주제나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블로그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지 먼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요리 관련 블로그로,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여행 블로그로 방향을 잡는 것이죠. 저는 예시로 국내 여행 리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블로거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리 화면에서 메뉴 관리, 글 관리 이런 탭들이 있는데 여기서 카테고리를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카테고리명에 국내 여행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설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제 분류도 마찬가지로 국내 여행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체크박스가 하나 있는데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 방문자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이 카테고리가 가장 먼저 보이게 되죠. 통일된 주제로 이렇게 꾸준히 콘텐츠를 작성하시면 검색 엔진에서도 이 블로그는 국내 여행 전문 블로그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면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블로그 설정이 끝났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블로그 작성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들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무 도구도 설치하지 않은 기본 상태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를 보시면 제목과 본문을 입력하는 것이 있는 아주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블로그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도구는 리뷰언즈 앤 서포터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 크롬과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설치 방법도 정말 간단해서 확장 프로그램 스토어에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 도구를 설치하고 나면 유용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블로그 작성 화면 상단 왼쪽에 전체 글자 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더 추가할 때마다 글자 수가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SEO 최적화나 블로그 검색 최적화를 진행할 때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는 적정 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맞추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설치해볼 도구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커머스 마스터 툴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 도구의 핵심 기능을 설명해 드리면, 네이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 키워드로 몇 개의 글이 새로 등록되었는지, 하루 평균 몇 건의 글이 올라오는지, PC와 모바일에서 각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연관 검색어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블로그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특정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노리고 싶을 때 그 키워드의 경쟁 정도나 검색량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확장 프로그램은 데이터랩 툴즈 헬퍼라는 도구인데요. 이건 종합적인 기능들이 들어있는 올인원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화면 왼쪽 하단에 글자 수는 물론이고 타자 수까지 표시되면서 공백을 제외한 글자 수는 얼마인지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표시 기능이 있는데, 모바일, PC, 태블릿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각각 가이드선을 표시해 주는데요. 요즘은 모바일로 블로그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일지 미리 확인하면서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블로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과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GPT를 실제로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GPT를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왼쪽 사이드바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 새 채팅, 채팅 기록, 검색,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아직 채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 기록이나 라이브러리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채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오늘 날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로 제공해 줍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개념적인 질문을 해보는데요. 수산화나트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시면 수산화나트륨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주요 용도나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화면 왼쪽을 보시면 GPTs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GPT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GPTs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사용자들과 오픈 AI에서 특정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 GPT 버전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데이라는 GPT인데, 이건 오픈AI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특별한 커스터마이징 버전인데요. 여기에 똑같이 수산화나트륨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답변의 톤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먼데이는 말 그대로 월요일을 의미하는 건데, 월요일 아침에 일하기 싫어하는 직장인의 마음을 담은 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라도 좀 더 유머러스하고 좀 더 까칠한 방식으로 전달해주죠. 그래서 GPT마다 고유한 성격과 답변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다른 GPT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칼라 GPT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자나 연구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GPT 버전인데요. 똑같은 수산화나트륨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는데 이전 답변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학술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요. 화학적 특성이나 산업적 용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분자 구조나 반응 메커니즘 같은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나 학자의 니즈에 맞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설정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다양한 개인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기능이 바로 챗GPT 맞춤 설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해두면 GPT가 사용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력해두면 모든 답변이 마케팅 관점에서 해석되거나 관련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는 식입니다. 실제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케팅 업종에 관련된 지식을 GPT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GPT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추가 정보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좀 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제가 요청한 건 질문을 하면 그것과 연관된 후속 질문 3가지 정도를 함께 제안해 달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기능을 블로그 작성에 특화된 버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작성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네이버 블로그 SEO와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글을 생성해달라고 요청하면 일반적인 답변보다는 블로그 포스팅에 훨씬 더 적합한 형태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를 고려한 키워드 배치라든지 네이버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글의 구조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반영된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글의 톤 역시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수준에서 실제 사람이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작성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개인정보도 입력해봤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몇 살의 남성이고 현재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디자인과 여러 기술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배경 정보를 제공할수록 GPT 답변이 더욱 개인화되고 실용적으로 변합니다. 그 후에 다시 수산화는 트림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되었고 제가 요청했던 대로 관련된 후속 질문 3가지가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이제 채팅 메인 페이지에서 도구 버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심층 리서치 기능을 사용하면 그냥 답변이 아니라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심도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고 좀 더 깊게 생각하기 같은 옵션을 선택하면 GPT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고민한 후에 답변을 해줍니다. 글쓰기에 최적화된 모드도 있어서 창작이나 에세이 작성에 특화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웹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최신 정보까지 반영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첨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AI를 활용해서 직접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GPT에게 이 사진에 대해서 상세한 묘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어요. GPT가 이미지도 분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GPT는 텍스트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는 클로드라는 AI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클로드는 챗 GPT와 비슷한 AI 도구인데요. 특히 글쓰기 분야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GPT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부터 코딩 그리고 다양한 질문 템플릿까지 하단에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답변 스타일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 예시를 보시면 어떤 스타일로 답변을 받고 싶은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 만들기 기능이 클로드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블로그 글 작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간결한 프리셋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파일 업로드와 스크린샷 추가, 심지어 GitHub 연동까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진이나 문서 파일을 바로 업로드해서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왼쪽 하단을 보시면 설정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프로필 설정이나 탐화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인터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어서 사용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아티팩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챗 GPT의 GPT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커스터마이징된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클로드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챗 GPT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수산화 나트륨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보시면 GPT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죠. 클로드는 정보를 단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자연스럽게 글이 흘러가는 형태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좀 더 개인적인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우울하다 이렇게 입력해 봤는데 클로드의 답변을 보시면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같은 질문을 GPT에도 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보면 클로드는 글이 흘러가는 특성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아티팩트에서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징 AI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골라서 하나 선택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3D 맵이 실시간으로 구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클로드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대화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벚꽃이 흩날리게 해줘 같은 간단한 요청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처럼 클로드는 창의적인 작업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키워드라는 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간단히 말하면 사용자가 검색할 때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는 단어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뭔가를 찾을 때 검색창에 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키워드인 거죠.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많이 검색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촬영 당시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원피스 같은 여름 의류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올라와 있고 가구 카테고리에서는 매트리스, 출산 육아 분야에서는 물티슈 같은 키워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검색량 데이터를 보면서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들이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서 검색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검색어가 곧 키워드이고 이 키워드들이 우리 블로그 콘텐츠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등산복 관련해서는 인기 검색어였던 퀵맘 자켓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PC에서 1500건, 모바일에서 53,000건 정도의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시면 퀵맘 자켓은 구매 목적이 강한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정보가 최상단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링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블로그 콘텐츠보다는 상품 정보나 쇼핑 관련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 의도 분석이 키워드의 선택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사용자가 뭔가를 구매하려는 건지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탐색해 보려는 건지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금 본 퀵맘 자켓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구매 의도를 가진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인 거예요. 이런 사용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 콘텐츠가 적절한 위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글도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 트렌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과 비슷한 기능인데 글로벌 트렌드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키워드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이 검색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보시면 피파 클럽 월드컵 관련 검색어가 상위에 올라와 있네요. 지금 촬영 당시에 진행 중인 대회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장마라는 키워드도 검색량이 많네요. 장마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은 당연히 날씨 정보를 원하겠죠. 실제로 검색해보면 날씨 정보가 맨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관련 뉴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키워드의 성격에 따라서 상위 노출되는 콘텐츠 유형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키워드는 블로그 콘텐츠가 아예 상위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키워드는 블로그가 주요 콘텐츠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 괴담회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오픈톡 같은 커뮤니티 정보가 먼저 나오고 그 아래 심야 괴담회를 리뷰하거나 소개하는 블로그 콘텐츠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런 키워드는 정보 탐색이나 후기 확인 목적이 강해서 블로그 콘텐츠가 잘 노출되는 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강아지 나오는 꿈이라는 문장형 키워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용자는 쇼핑을 하려고 검색하진 않겠죠. 당연히 꿈 해몽이나 관련 정보를 찾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사업체 추천 같은 키워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용자는 업체 정보나 추천을 받고 싶어 하는 거니까 지식인이나 카페, 그리고 관련 블로그 포스팅들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 업체 순위 같은 웹문서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키워드와 블로그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특정 정보를 얻고 싶어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포털 사이트는 그 의도에 맞는 콘텐츠를 상위에 배치합니다. 당연히 사용자는 상위에 노출된 콘텐츠를 클릭할 확률이 높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클릭한 후에 그 콘텐츠에서 원하던 정보를 실제로 얻었을 때 오래 머무르게 된다는 점이에요. 즉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지 않고 글을 끝까지 읽거나 다른 링크도 클릭해 보는 거죠. 이렇게 사용자가 우리 블로그에 오래 머물면서 다른 콘텐츠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가치 있는 트래픽으로 전환됩니다. 다음으로 키워드 조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크게 지역 키워드, 메인 키워드, 보조 키워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경쟁도를 낮추면서도 타겟이 명확한 키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라는 메인 키워드를 살펴볼 텐데요. 모바일 검색량이 55,100건 정도로 정말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역 키워드인 서울을 붙여서 서울 고깃집으로 만들면 검색량이 2,180건으로 줄어듭니다. 경쟁도가 낮아진 거죠. 그리고 서울 고깃집 야장이라는 세부 키워드를 추가하면 모바일 검색량이 10건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다른 예시로 컴퓨터라는 메인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55,000건의 높은 경쟁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컴퓨터 수리라는 보조 키워드를 붙이면 3만 건 정도로 낮춰지고 인천 컴퓨터 수리라는 지역 보조 키워드 조합으로 만들면 230건까지 경쟁도가 낮아집니다. 경쟁도가 낮아진다는 건 우리 블로그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죠.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블로그 시작할 때는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책상이라는 메인 키워드로 관련 보조 키워드 10개를 추출해 달라고 요청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책상 세트 등 다양한 보조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키워드들은 메인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으면서도 더 구체적인 검색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키워드의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고 실제 블로그 글을 쓰고 운영하면서 점차 익숙해질 겁니다. 이번에는 사무실 책상이라는 메인 키워드와 앞서 추출한 보조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키워드 20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 책상 추천, 사무실 책상 정리 방법 같은 다양한 조합 키워드들이 생성됐어요. 이렇게 키워드를 조합해서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경쟁이 센 키워드로 상위 노출시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경쟁도가 낮은 롱테일 키워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블로그의 권위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 보조 키워드, 그리고 지역 키워드를 활용한 키워드 조합 작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0개를 더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서울 사무실 책상 추천, 부산 사무실 책상 세트, 저렴한 곳 같은 긴 형태의 키워드들이 나왔어요. 이런 키워드들이 바로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는 경쟁력이 낮은 키워드들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블로그의 기본적인 특성과 GPT, 클로드 같은 AI 특징의 활용법, 그리고 키워드의 기본 개념과 조합법까지 다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